오늘 이 포럼은 저희가 인턴이나 수습, 실습, 최근 청년층들이 많이 거쳐가고 있는 이런 과도기 노동이 과연 직업 안정성을 향한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청년 과도기 노동의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달 전이었는데요. 지난 1월 28일 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라든지 무급 인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포럼에서 이 과도기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해냈습니다. 오늘은 그 1차 포럼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이 고민을 나눠주고 계신 다양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자리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포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청년유니온과 그 서울시 청년허브가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 발표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청년유니온과 서울시 청년허브의 공동주최로 이번 행사는 추진되고요. 지금 방금 막 오셨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님과 그리고 장하나 의원님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방금 막 도착하셨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청년유니온과 더불어 가지고 이 행사를 함께 주최한 서울시 청년허브의 일자리 사업단장 김영경 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앞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토론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제 오른쪽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일학습병행제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일학습병행 지원팀의 홍정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인턴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하고 계신데요. 예, 이정봉 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소개를 안 드렸네. 죄송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라고 하고요. 옆에서는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연구사업 발표를 맡아주실 정책국장 정주영 국장님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오래 진행하셨습니다.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기술경영학과 박문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 고용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의 장인숙 고용정책국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는 작년쯤이죠. 작년에 대학교 산학협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 착취 실태에 대한 어떤 법리적 문제의식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학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딱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우리 사회 노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 따라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권리가 결여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2년간 7번 쪼개기 계약을 한 후에 정규직이 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용 불안에서 오는 좌절감보다는 2년 동안 본인이 한낱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실에 매우 치욕을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도기 노동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시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인턴이나 수습사원으로라도 스펙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들어가 보면 속된 말로 노예와 거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합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은커녕 무급 인턴도 허다합니다. 일을 시키니 정당한 급료를 달라고 하면 금방 자르거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것조차 영광인 줄 알라 이런 냉소가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정규직을 미끼로 해서 2년간 꽉 채워지고 버려지는 소모품.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의 자존감은 이제 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20대는 건국 이래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더 나아가서 불쌍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아도 취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을들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물질위원회에서도 20대의 힘이라고 하는 일련의 기획을 가지고 청년 문제를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화 대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울지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소중한 과제로 함께 해결해 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과도기 노동의 이야기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을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힘있게 다뤄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청년허브에서 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함께해 주신 일자리 사업단장 김영년 단장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허브의 일자리 사업단 맡고 있는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서울시 청년허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서울시의 민간 위탁기관으로 올해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여러 활동과 자립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을 청년, 시니어, 여성 이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좀 혁신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여러 비판과 말도 많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이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중앙정부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주체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조금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희 청년허브는 이 청년 이제 그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파트 분야의 일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제 이 20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유니온과도 많은 토론과 연구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 인턴이나 혹은 열정페이 또는 수습, 실습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어쩌면 첫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의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상당히 방치되어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노동이라고 부르지 못한 채 사실 방치하는 동안 이 과도기 노동이라고 하는 이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노동이면 노동 혹은 교육이면 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소중한 첫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 허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잘 받아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좀 추진을 하게 되면서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과도기 노동,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문제의 양상들, 결국 간단한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 어떤 기간 자체가 어떤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초점이 모여져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포럼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일일이 소개를 드리진 못했지만은 저희 이제 청년유니온과 청년허브 식구분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오늘 논의된 내용을 잘 정돈해가지고 또 알려주실 또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연구 사업을 진행한 내용 발표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정책국장님께서 청년 과도기 노동의 실태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연구 사업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청년유니온의 정준영입니다. 주제 발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실려 있는데요.
그 요약한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쭉 그냥 같이 살펴보시면서 제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 어떠한 개념으로 뭐 이러한 현상들을 포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습노동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거는 정부가 일학습 병행지를 추진하면서 이제 학습 근로자라는 법적 용어가 탄생한 맥락 속에서 사실은 이 교육 훈련 단계에서 이제 노동시장으로 진행하는 이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노동의 형태들을 사실 어쨌든 교육 훈련의 목적을 잘 담은 학습 노동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행하는 과정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과도기 노동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게 됐고 이건 학술적으로도 과도적 근로관계라고 해서 뭐 채용 예정이나 시용, 수습 기존에 이제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되기 이전에 채용 연계가 좀 강화된 목적의 뭐 인턴 사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학술적 개념인데 이것을 저희가 과도기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좀 담아내고자 했고 그 맥락에는 실제로 현재의 과도적 근로 관계들 그중에서 특히 인턴 사원과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동의 양상이 더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좀 그 표현에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제목이나 주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설정된 데는 그러한 배경이 있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받은 정규 교육 수준에 맞게 적절한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다 제공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과도적 근로관계 혹은 과도기 노동이라는 건 본래 그 취지에 맞는 기능만 제한적으로 수행하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과도적 근로관계나 과도기 노동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채용을 해서 이 신입사원들을 이를 통해서 이 숙련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그 생산성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만큼 임금이나 승진과 같은 형태로 보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일반적인 형태였고 이게 이제 와서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가 가능했던 그런 원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숙련의 영역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현장 기반으로 배우는 것, 일터 기반으로 배우는 것,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숙련의 학교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사회구조적 변화가 또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화되는 상태에서 기업들은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었고 어쨌든 각종 법 제도도 입법 취지상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양상으로 제도적 조건이 완성되어서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전혀 규제되거나 조정되지 않는 노동시장이 이런 완성된 상황인데 이러한 부정적 효과들이 미숙련 상태의 경력도 짧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취약한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그 피해를 모두 받아안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만 해도 9%에 달한 상태이고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전체의 5분의 1에 달하게 되는 2008년에 비해서 그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다방면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정규직의 과보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한 측면이 존재한다면 사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을 사실 이 교육과정 바깥의 스펙이 완전히 대체하면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 상황에서 어쨌든 교육을 개혁하는 것,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을 바꾸는 것을
또 한 측면으로 해서 뭐 일학습 병행제나 직업학교 확대와 같은 것들을 골자로 이원하게 교육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도기 노동의 하나인 뭐 인턴이나 실습 채용이 증가하는 것 또한 표면적으로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어떤 훈련이나 교육, 체험, 연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턴 실습이 형식상으로는 직업체험이나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직업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스펙으로 자리 잡고 그 또한 굉장히 경쟁을 해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래 취지에 맞게 과도적 근로관계 혹은 과도기 노동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나아가는 교량이나 디딤돌 사다리가 돼야 할 이러한 제도들이 사실상 교육의 명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청년의 노동을 헐값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그 사례는 최근에 패션업계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모집해온 무급 인턴들 그리고 미용실 스태프들 대학 산학협력 현장 실습의 형태로 나타나는 호텔 조리, 관광, 조리학과 등의 각종 기술 관련 학과들이 지금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산학협력 현장 실습 이런 다양한 형태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교육을 핑계로 한 신노동 착취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전까지는 계약직을 활용해 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과도기 노동을 계속 악용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인턴제가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노동법 학계에서 우선 이제 인턴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을 우선적으로 했었고 2013년부터는 관련돼서 이제 입법 동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인턴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청년들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실태는 어떠하고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교육은 교육답게, 노동은 노동답게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노동을 노동답게 해서 인턴 중에 실질적으로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리하고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한다라고 하면 교육이 자리 잡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 과연 한국의 그 교육이나 직업훈련으로서의 인턴이 존재하기는 했었던가라는 고민이 들면서 그럼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숙련, 성장, 직업훈련 등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양상들을 가지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앞에 서두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본 내용부터는 좀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13페이지를 봐주시면 사전 연구로는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좀 검토한 것들이 있는데 인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 검토를 시도한 연구로 노우창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의 연구와 거의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노우창 박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동에 해당하는 것들은 근로기준법 체계 안에 포함시켜서 보호하거나 아니면 브라질의 입법례처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것 사이에 인턴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만들므로써 해결하자라는 방안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쟁점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성을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이제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이 임금을 목적으로 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노우창 박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내가 임금을 목적으로 했는지 경험을 목적으로 했는지와 같은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유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그런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확대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인턴에게 적용한다면 인턴들도 충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노동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구조, 그러니까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되는 그런 구조를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러한 구조가 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만 인정을 받으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뭔가 방안을 고안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이분법적 체계를 좀 넘어서서 브라질 사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새로운 법적 지위로 좀 포함시켜서 그 특성에 맞는 고유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연구에서 이제 노동부의 규칙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인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노동부에서 법령의 수준을 아니지만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 이후에 이제 관련 통계를 검토하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통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주로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통계들을 확인해 봤을 때 그나마 좀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건 고용정보원의 배돌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GOMS 2010인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턴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들에 대해서 참가자들에게 설문을 하고 있는 17페이지에 보시면 인턴의 업무 수준을 자신의 교육 수준과 비교한다면 이라던가 인턴의 업무 수준을 자신의 기능 수준과 비교하면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사실 이 GOMX 2012의 조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참가자들이 당연히 참가를 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될 수 있고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느냐를 보기 위한 다른 연구를 검토해 봤을 때 18페이지의 표에 보시면 오히려 인턴보다도 파견 근로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오히려 정규직 채용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직업 탐색으로서의 유효성에서도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통계적으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 이상을 종합해가지고 과도기 노동의 유형을 먼저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본래 이제 과도적 근로관계로 포함되었던 채용 내정이나 시용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실제 저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그런 유형들을 분석했을 때 이제 수습에서부터 인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 실제로 배열상으로 수습에서부터 아래로 인턴까지 향할수록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져서 그 성격이 매우 불확실한 형태였고 그에 따라 사실 보호 수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장 아래에 있는 인턴이 유급 의무나 근로자성 이런 것들이 다 불명확함으로써 그리고 양상에 있어서 굉장히 인턴이라는 표현이 오남용됨으로써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인턴 실습, 수습 등의 이제 과도기 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233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면접조사는 12명에 대해서 이제 심층 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내용부터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부터 실려 있습니다. 네, 20페이지 하단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좀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22페이지에 보면 응답자들의 경우에 어떠한 과도기 노동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공공에서 참여한 경우가 27%, 민간에서 참여한 경우가 72% 이렇게 나타났고
사업체 규모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에서는 주로 10에서 49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이 많았고, 민간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사실 직업훈련,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도기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업장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책임을 지어야 되고, 담당자를 채용을 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체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간의 경우에 이제 사업체 규모가 주로 30% 이상의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으로서의 과도기 노동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관 여부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에서는 그렇다라는 경우가 이제 23.1%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리고 약간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규 교육 과정에 이제 연관되어 있느냐가 일학습 병행제와 같은 경우에도 좀 수치는 작긴 하지만 좀 응답이 오가고 있어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났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인턴이냐 실습이냐에 따라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실습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관되는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참여하는 비율이 이제 실습이나 현장 체험에서는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고요. 참여 목적을 이제 공공민간 합 전체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게 표 15에 23페이지 하단에 실려 있는데, 경험을 해보기 위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채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러니까 일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거나 이제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런 과도기 노동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기 노동 경험의 노동 조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개월, 그리고 일주일간 5일, 그리고 하루에 8.8시간, 사실상 전형적인 노동 형태로, 전일체 노동의 형태로, 그리고 생각보다 장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노동 형태를 좀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이제 단기 계약직 고용 형태와도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무급 인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전적 보상의 유무와 평균 급여액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가 이제 77%,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한 무급인 경우가 22.3%로 나타났고, 월 평균 액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7만 원에 불과하여서 사실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전일체 노동과 다를 바 없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가 67만 원이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그런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 오른편에 표 19의 정규직 채용 과정과 이제 연계 유무와 채용 비율을 살펴보시면, 정규직 채용과 연계된 경우가 이제 26.7%로 30%에 못 미치게 나타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드러내는가를 교차 분석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급여를 주는 비율이 높아졌고, 급여의 평균적 금액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표 21에 보시면 이제 또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사수, 그러니까 이 과도기 노동의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담당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모두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사수를 명확히 지정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인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될 평가나 이수,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민간의 경우에는 보시면 둘 다 없었음과 둘 다 있었음이라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민간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큰 기업일수록 이러한 평가, 이수, 인증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8페이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의 활동을 전체 100으로 뒀을 때 이제 교육과 노동이 각각 얼마만큼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교육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평균적인 만족도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항목들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조사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면접조사가 총 12명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그리고 이제 진입 동기와 관련돼서 취업 준비의 전체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과도기 노동시장의 탐색과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선택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일 경험을 위한 사례에서의 양상은 어떻고, 경력을 위한 사례에서의 양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의 그 멘토와 함께 쭉 실어두었고, 그리고 노동 조건과 교육 조건과 관련해서 38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에서 이제 52페이지까지가 구체적으로 노동의 양상은 또 어떻게 늘어났고, 교육으로서는 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노동으로 봐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했고, 각종 사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마땅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동 조건을 따져봤을 때 보완 지점은 노동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턴이기 때문에 과도기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원들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결론으로 낼 수 있었고, 교육으로서의 보완 지점을 이제 결론적으로 51페이지에 실어 두었는데요. 교육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타냈고, 사실은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교육의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 인간적인 관계 내에서 교육을 나에게 이제 제공하거나 평가해주거나 피드백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적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동시에 이걸 진행해줄, 나를 담당해줄 명확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 노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개인의 측면과 기업의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취감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이제 만족스러웠던 이유와 불만족스러웠던 이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 굉장히 부당한 측면에 대해서도 다 감내해야 했다라는 응답들이 많이 있었고,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시기로 돌아가면 다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게 정말로 사다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좀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으로서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오히려 인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현장의 참상을 목격하고 나서 이쪽은 안 되겠다. 자기 사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분야로의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한편 드러남과 동시에 또 인턴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스펙을 가지고 그 이력을 가지고 또 어쩔 수 현실적으로 해당 업종에 다시 진입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럼 취업 연계로서는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두 가지. 이 취업 연계가 되려면 이 참가자가 이 기업에 계속 일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부여돼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그 참가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 다 부정적인 양상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자들이, 그 면접 참가자들이 평가하기에 개인의 측면에서 그랬다면 기업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값싼 인력을 가져다가 일용품처럼, 일용직처럼 단순 노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평가와 동시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동시에 존재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불만 사항이 있었을 때 사업장 안에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특히 교육기관과 연계되는 경우에 학교나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좀 추가해서 이제 디자인이나 미디어 업종과 관련된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좀 실어두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면접이나 설문조사의 결과로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실려 있고요. 표 39를 보시면 이제 과도기 노동 유형에 따라서 노동자성이나 교육 기간 및 프로그램이 어떠한지, 임금 지급 형태는 어떠한지, 근거 규정은 어떠한지를 좀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가 특히 이 문제의 관리 감독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사실 좀 소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최근에 열정페이가 문제가 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나선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고, 문제의 핵심에는 대표적으로 인턴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인턴이라는 표현만 딱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형태를 갖추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나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노동과 교육을 좀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노동으로서 보호할 부분은 제대로 보호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있었고요. 72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로 노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노동을 노동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과도기 노동이 3자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 그러니까 기업과 이 청년 사이의 직접적인 이자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교육기관이 매개하는 경우에 이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이 해당 그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실제로 그 노동과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기관의 책임으로 두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정부 부서가 또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안하는 바고요. 그리고 인턴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규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한정하는 방식인데, 경험형 인턴과 채용 예정형 인턴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각각의 형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좀 그 내용들을 구성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청년들의 일 경험과 숙련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의 내용으로 특히 정부에서 이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을 통해서 일학습병행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 내용에서 참고할 것이 있지만, 많은 부분 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 직업훈련과 학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대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는 좀 명확하게 하되, 실제로 이러한 논의들을 직업훈련과 숙련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큰 노동조합들,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명확히 해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청년들의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제안이고요. 마지막 대안은 좀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부터 특히 노사정이 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숙련 사회에서 이제 고숙련 사회로 나타나야 한다. 물론 제조업에서는 숙련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숙련 저임금, 불안정 노동 이런 식의 굴레가 청년 노동에 강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고숙련 고부가치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원칙을 좀 확인해서 노사정이 모두가 이제 윈윈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 관련된 법안을 좀 패키지로 청년노동 사다리 설치법이라던가 열정페이 방지법이라는 형태로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과 노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느라 많은 부분을 직접 이렇게 자료로서 살펴보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슈가 주로 언론에서 소비되는 바도 그리고 단발적으로 쪼개져서 열정페이 각종 업종의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을 과도기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청년 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목적의 연구였고,
그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정말 실상에 그대로 발생하고 있음을, 그런 현황이 그러함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방금 전에 이제 몇 가지 대안을 방향성으로 좀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비용으로 따지면서 이들의 노동을 값싸게 활용하고 쓰다 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청년들을 키워서 쓴다라는 그런 식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청년들도 현장에서 뭐 숙련을 갖추면서 성장해 나가고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그 기업이 또 산업의 발전에 그런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좀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구체적인 사회적 해법을 좀 시급히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넘어가셨는데, 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면접조사 내용에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안 쪼개고, 이 연구서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발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이 이제 과도기 노동을 보는 다양한 초점이 있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과도기 노동이라는 노동시장 안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의 어떤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일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한테 어떻게 숙련을 쌓아가지고 노동시장에 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렉스병행 팀장님의 홍정우 팀장님의 토론을 바로 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용부 일학습병행 팀장입니다. 발표 자료를 한 3, 4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일과 끝나고 집에 가서 3일 동안 계속 봤어요, 내용을. 그래서 아주 되게 설문조사도 되게 잘 돼 있고 분석이 되게 날카로운 측면이 많고, 오늘 발표에서 다시 또 이해가 더 된 부분도 있고 아주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고민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이나 영국식의 학교 중심 교육을 계속 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장에, 노동시장에 인력을 내보내는 구조로 계속을 해왔는데,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나라였는데, 이게 기술 혁신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도저히 학교에서 뭐 네이버나 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시설 장비나 기술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독일이나 스위스는 원래부터 기업 중심의 교육을 계속 해왔던 나라고, 뭐 독일,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중학교 단계에서 실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한 40% 정도만 인문계 대학을 갈 사람들이 가게 되고, 한 60% 정도는 마이스터 과정으로 기업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도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학교 중심의 교육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기업 중심의, 현장 중심의 교육을 관심을 가지듯이 미국이나 영국도 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학교 중심 교육이 도저히 최근같이 이렇게 기술이 빨리 가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현장의 기술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새로 새 정부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연방 정부의 도제국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최근에는 학교 중심의 교육을 계속 했던 나라에서도 영국도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 기업 중심의 교육 쪽으로 이제 합쳐지는, 이렇게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2년도에 시범적으로 고민을 하고 14년도에 시범 사업을 조금 몇 개 기업에서 하고, 도대체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미국의 코업 제도나 독일, 스위스의 이런 기업 중심 교육 제도를 하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30년간 2+1 체제라고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2학년 끝나고 1학년, 3학년 때 그냥 기업에 가서 하는 체제도 하려고 했었고, 고등학교에 현장 실습 제도도 있었고, 특성화고에 전문대 대학에서의 수많은 뭐 현장 실습 제도가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들이 더 많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고민했던 영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저희가 봤던 부분은 신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다 견습생,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학생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오랜 전통을 해왔고, 그 학생들이 기업이 학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인력을 키워서 한 60% 정도는 내가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40% 정도는 학교처럼
노동시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다 학생 신분이라고 하니까 학생 신분이라고 그대로 도입을 해서 똑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게 원하청 구조가 워낙 나눠져 있고 낙찰 단가를 막 후려쳐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이렇게 육성을 하거나 인력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보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없고 실제로 교재도 전혀 없고 이런 식의 상황. 실제로는 학생이라고 교육을 하자고 갔는데 가르칠 내용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으니까 가르칠 역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이 일은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고민의 시작은 신분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같은 이 상황에서는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학습권을 거꾸로 보장하는 형식의 학습 근로자의 개념을 만들어내야 된다. 과도기 노동의 개념은 지금에 있는 상황을 잘 포착하는 표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학습 근로자나 학습 노동의 개념은 지향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인데 실제 원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규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뭐 더 이상 인재를 길러낼 수 없는 중소기업에도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을 신분을 보장을 하되 플러스해서 학습권까지 보장을 해주어야지만 이런 일터 경험, 일기반 학습이라든지 일경험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를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이 전부 보장이 되는 근로자이면서 플러스해서 거기에다 학습권까지 보장을 해주는 학습 근로자라는 지향 개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이 학습권은 단순히 뭐 1, 2개월 하거나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숙련 인력으로 금융 분야든 기계 분야든 요즘은 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적어도 최소 1년에서 4년 정도의 학습권을 보장을 해주자. 그 학습권을 플러스 해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보통 저희가 하는 게 800에서 1000시간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일주일에 3일에서 3일 반 정도만 일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틀 정도는 학습을 받아야지만 이 800에서 1000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국가 자격과 연계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 이 신분을 근로자로 해야 되는 게 핵심은 뭐냐면 이 학습권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학습을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현장 외의 OJT 교육은 근로랑 별로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장에서 하는 OJT가 문제인 겁니다. OJT는 실제로 근로와 학습의 개념이 아주 혼용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가도 우리 근로감독관이 가도 저게 근로인지 학습인지 애매모호한 영역이 OJT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을 보장을 하고 그 학습권을 부여를 해서 그걸 학습을 하게 만들면 그 학습, 적어도 OJT에 대한 거는 임금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학습 근로자라는 말은 내가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논란을 만들면 안 되고 근로자이지만 학습을 하는 것도 근로를 한 걸로 보고 임금을 제공하자. 이것이 학습 근로자의 기본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로로 해버리면 다 근로만 시킬 거니까 학습권을 보장을 해주고 그 학습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사업주한테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 컨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걸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하기가 사업주들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고유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기금에 실업급여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지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이 개정은 사업주가 100%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중소기업은 자기가 낸 돈에 재직자 훈련을 위해서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보험료 낸 거에 46% 정도밖에 못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이 찾아갈 수 있는 거를 100%로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찾아가는 게 한 15% 정도밖에 못 찾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 근로자들을 채용해가지고 훈련은 관심 없고 계속 일시키기 바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낸 보험료 가지고 직업능력을 시키겠다고 보험료를 냈는데 고용보험 기금에 직업능력 관련된 기금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고용보험 기금, 독일이나 스위스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제훈련하는 데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주들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고용보험 기금을 만들어놨으니 고용보험 기금으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학습권을 보장해서 OJT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그 학습 근로자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훈련 환급금을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인프라와 관련된 겁니다. 과연 기업에서 기업 중심의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된가? 두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기업의 역량입니다. 어느 정도가 정말로 거짓말 치지 않고 정말 근로자들을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학습과 근로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어도 50인 이상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규모가 적어도 이제 가르칠 사람과 가르칠 교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되고 기술이 되려면 적어도 50인 이상의 기업은 돼야 된다. 다만 산업별 협의체가 결합이 되거나 대학에서 이론교육을 하루 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 하루 정도는 이론교육이고 하루 정도가 OJT로 돼야지만 지금 1년에서 4년짜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론교육을 지원해주고 OJT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학습 근로자가 학습하는 것을 외부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할 때 최소 20인까지는 풀어놨습니다. 적어도 20인 이상 다른 외부의 OJT 지원 기관과 같이 결합이 됐을 때 대학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과 결합이 됐을 때는 20인 이상 그러지 않는 경우는 50인 이상 이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고 전문가들과 수많은 논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문제는 1년에서 4년짜리에 가르칠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사만 쪼는 기업은 거짓말이죠. 1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1년에서 4년짜리의 교육을 시키려면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기술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 것이냐 전문가들은 보통 3만 개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실제로는 데리고 가도 훈련을 시킨다고 하지만 훈련을 시킬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 3만 개 중에 지금 17년까지 1만 개 정도 목표로 지금 일학습 대행제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작입니다. 작년에 기업 선정하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는데 3,600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2,000개 기업만 반 정도는 다 탈락이 됐고요. 2,000개 기업 정도에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데만 실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시작하셔서 1,000개 기업에 한 5,000명 정도의 학습 근로자가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교육이 정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아니냐의 핵심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 역량의 마지막은 신용등급은 적어도 B등급 이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학습 근로자가 학습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근로자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끝나버리면 끝나지만 학습권이 계속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냥 중간에 망해버린다든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우수 기술기업이어야 되고 규모가 50에서 20인 이상은 되어야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터 기반 학습, 일학습 병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훈련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기업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그 기업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실제로는 이건 절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그 기업에서 제일 고숙련 인력이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걸 기업 현장 교사라고 부릅니다. 학교에 교사가 있듯이 기업 현장 교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으로 800만 원에서 1600만 원에 왜냐하면은 사업주가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이 학습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고급 인력을 가르치는 사람을 그 현장에서 빼내야 되는 게 더 부담인 겁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을 빼내서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빼내는 거 관련해서 더 부담스러운 거죠. 처음 들어온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가르칠 사람을 현장에서 일하지 말고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인프라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HRD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매주 단위로 이걸 훈련 관리를 하거든요. 인터넷 이제 LMS 사이트에 이번 주에는 능력 단위에서 뭘 배웠고 이거를 매주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기술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들입니다. 거기에 또 재정 지원이 가야지만 이게 운영이 된다고 봐서 HRD 담당자와 기업 현장 교사 이 두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핵심이었고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금 작년에 했는데 기업 현장 교사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한 90% 이상 만족이 나오고 내가 되게 의미가 있고 가르치면서 내가 또 몰랐던 거를 내가 기술은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가르치는 교수법은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자기도 많이 배우고 또 전체 조직이 학습 조직화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 아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으면 40%도 다시 안 하겠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본인이 하고 있던 게 100% 정도 일이면 실제 한 30% 정도 업무가 더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지원에서 하고 있는
교과 과정에 교과서에 수록되어서 분명히 이건 시행돼야 된다는 거고요. 향후용 교육부 장관이 뭐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의 지단한 노력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노총에서 실제 예비 직장인 노동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 시도의 150개 학교에 평균 2만 5천 명의 이상의 인원이 대상으로 예비 노동자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청년 고용 할당제, 현재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2013년 55.1%로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분명히 도입해야 된다는 거고요.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그 경기도 청년 유니온의 한지혜 위원장님이 참여가 확정이 된 신문으로 접하면서 실제 이런 부분 청년 고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지금 혼재되어 있고 뭐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뭐 수습이나 실습, 인턴 개념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권리보장 입법과 체제선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기 노동을 감독하는 특별근로감독관 신설 및 지도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담 상담 인력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취업과 무관한 학력 스펙 요구 제한하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전개, 그다음에 좋은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하거나 미준수 사업장의 신고 제도를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어떤 정부의 역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교과서에 수록되고 정규 과정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그 학생들을 보내고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기업체 감시 활동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준수되고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 선생을 배치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결과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과도기 청년 노동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마련, 정당한 임금 보상, 동등한 처우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 상담 인력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사회적 책임 진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제문에서 여러 가지 보완 지점이나 문제 해결 방향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노총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변화로 가져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한국노총은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코멘트를 하자면 72쪽에 나와 있는 그 경험형 인턴하고 채용 예정 인턴으로 구분을 했으면 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그 열정페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와서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91쪽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희 이제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문제점인 수정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그 노동법적 보호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고 채용 근로자로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 대책을 법률에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그 일학습 경계의 모호성 및 학습 근로자 모호한 법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노동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선행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학습 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차별을 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자격 취득을 위한 최종 평가권이 사용자에게 있는데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반드시 노동인권 교육이 같이 맞물려져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부안만 확정된 상태이고 이 일학습 병영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될 즈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역할을 해서 청년들과 함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 감사드립니다. 과도기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대안을 잡아주셨어요. 특히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 반드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초점들을 강조해 주신 발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정봉 연구실장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정봉입니다. 예, 짧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토론에 앞서, 제가 이게 예전에 초기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토론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약간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57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72페이지로 좀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뒤에 96페이지 보시면, 뒤쪽에 이제 페이지 21페이지 돼 있는데, 이게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맨 하단에 14페이지, 15페이지 돼 있는데 29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좀 수정해서 아마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랬고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홍정호 팀장님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영국이나 이제 스위스 일부 이제 기업형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어떤 이제 직업 교육을 하는 국가와 이제 그렇지 않은 국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년 인턴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지금 현재 나타나는 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턴을 명목으로 교육을 명목으로 이제 기업이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실업률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치마 하나 확인을 해보면 2012년 8월 경활 부가조사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사실상 실업률로 이제 재정의를 좀 한 건데요. 20세에서 24세가 25.8%가 사실상 실업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세부터 29세가 18.6% 정도로 이제 이만큼 높은 실업률 속에서 이제 인턴,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좀 배경 중에 하나는 기업의 이제 경력직 선호입니다. 이건 이제 일찍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나왔던 최초의 청년 실업 대책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었고 그것들은 이제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비중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기업이 개인에게 취업 준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형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그러면 현재 청년 인턴 문제를 특히 무급 인턴 문제, 값싼 노동력 활용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이제 발제해주신 정준영 국장님이 이제 교육과 노동을 명확히 분리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당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이 있는데요. 좀 나눠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규 교육과정 내 이제 과도기적 근로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턴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육과 노동을 분리할 수 있냐. 아까 홍정우 팀장님도 이제 OJT 안에서 이제 교육과 노동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이제 현장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성화고나 그다음 대학에서는 여하튼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명확히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3주체가 이렇게 학교, 학생, 그다음 사업장이라면 학교라는 이제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인턴 같은 경우는 이게 확인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발제문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경험형 인턴과 채용 예정 인턴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하튼 교육과 그 노동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제도 개선을 좀 고민을 해보자면 법률 제정의 문제를 저는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 인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제 그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즉 교육이나 연수, 훈련 등의 명목으로 인턴이라고 지칭을 되더라도, 그러니까 시용이나 이제 수습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 안 되는, 이 인턴들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즉, 인턴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는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 돈이 있는 집 사람들은 무급 인턴을 해서라도 그 경력을 이제 쌓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이 인턴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정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무급을 견딜 수 있는 조건인 사람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전가하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법률 제정을 이제 뭐 법률 재개정의 논의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뭐 개정에 대한 그 뭐 발의안도 올라오고, 그다음 그 인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 보호에 관한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송호창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작년 9월 달에 대표 발의한 그 제도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이 법에서, 그리고 향후 무급 인턴이나 인턴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서는 좀, 이 세 가지 논의가 좀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에서는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지켜야 되는지가 많이 담겨 있지 않고, 물론 이제 시행령에서, 인턴 계약, 즉, 인턴과 인턴 그 교육을 제공하는 사용자 간의 계약 조건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도록 이제 법에서는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법률에서 명확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 95페이지 보시면 이제 해외 인턴 관련 그 법제도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거냐면, 두 번째 뭐 기존 직원의 대체 금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떡하네요. 기존 직원의 과업 대체 금지, 그 다음 동일 일자리에 대한 연속적 인턴 사용 금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 개인과, 사업자가, 인턴 계약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법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좀 보고, 이런 내용들이, 법에 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전 지급의 문제인데요. 이걸 이제 최소 비용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가 좀 뭐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송호창 의원 그 대표 발의한 법률에서는 이제 이게 제가 법률을 따로 안 가져와가지고 5조에 보면 그 인턴에 대한 금전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인턴에 대한 금전의 지급 유무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인턴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용자와 인턴이 인턴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급을 좀 열어놓은 거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보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조금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 어떤 비용이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설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급 부분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앞에서 그 장인숙 국장님도 이제 여기서 채용 예정형 인턴과 그냥 경험형 인턴, 이거에 이제 좀 우려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험형 인턴 같은 경우 지금 무급을 원칙으로 뭐 하되 이렇게 좀 발제문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인턴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인턴을 이제 사업장이 이제 채용을 할 때 인턴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조항이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럴 경우에 어떤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더 말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인턴 교육의 평가와 채용에 대한 평가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들이 섞이게 된다면 원래 당초의 인턴 취지, 즉 교육 훈련이라는 그 취지에 약간 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장인숙 부장님이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채용한다는 이 부분이 사실 좀 논의 및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문장 중에서 인턴 제도가 기업의 어떤 교육 훈련 비용 절감이나 값싼 노동력 이용 수단으로 활용돼서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어떤 열정페이라든지 관련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사용자분들이 마주하는 이야기가 관행이다. 원래 다 그런다. 남들 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손해보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인턴에 대한 법제도 방향이라는 것이 결국엔 사용자로 하여금 이것이 어떤 비용 절감의 수단이다라는 어떤 인식과 관행들을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법제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민주사회리원 변호사 모임에서 류하궁 변호사님께서 이 의원실과 협력하여 이 어떤 법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7분 안에 제가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41분이니까요. 예. 지금 청년 노동 문제가 우리 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청년이고, 법률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초년생으로서 겪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그런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직역에서 지금 청년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사실 보면은 민변 노동위원회나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되던 그런 직역들은 저학력, 고연령 이런 노동자들이 사실 약한 고리로 가장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고학력, 저연령 노동자들이 또 하나 약한 고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과도기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가장 뚜렷한 이유는 노동시장에 있어가지고 수요 공급이 균형이 무너졌죠. 일하려고 하는 청년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 반면에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고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이런 청년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청년 노동자들이 아주 약자의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미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학력, 고연령 노동자들은 미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기가 쉽죠.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저연령 우리 청년 노동자들도 이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유니온이라거나 여러 알바노조 이런 분들이 이런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조직화 사업에 있어가지고도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제도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또는 입법기관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노동부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청년 과도기 노동의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에
들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 이런 청년 노동자들의 착취를 막을 수 있는 필터링 효과를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청년 과도기 노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실습, 산학 협력, 산업 연수, 경험형 인턴, 수습 이런 이름들이 참 다양합니다. 이름이야 계속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런 청년 과도기 노동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현장 실습이나 어느 정도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경험형 인턴이라거나 수습 근로자라거나 여러 가지 무급 인턴 이게 도대체 무슨 근로자인지 아니면 교육 대상인 학생인지 정의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 과도기 노동들을 형태별로 재분류를 해서 정의를 하도록 이런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라거나 입법에 의한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정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 사전에 이런 정의에 맞지 않는 아주 좀 노동 착취 형태의 그런 직종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년 과도기 노동들에 대해서도 이 정의 규정에 맞게 관련 기관들이 선도를 하기가 쉽겠죠. 처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앞에도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무급 인턴에 대해서 미국 노동부는 6가지 기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있어야만이 기업체들이 조심을 하죠. 국가기관도 관리를 하기가 쉽고요. 이 6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쟁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발제문 98페이지 보면은 네모 칸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3가지 쟁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규직 노동의 대체가 아닐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이윤을 얻는 노동이 아닐 것,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규직 노동과의 구별, 세 번째 사용자의 이윤 향유 금지. 근데 지금 발제문이라거나 여러 가지 실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과도기 노동은 정반대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과도기 노동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는 성격의 일상적인 단순 노무 제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윤을 얻지요.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노동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이윤이 창출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과도기 노동은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무급 인턴 기준과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에 대한 의견은 산학협력이나 현장 실습, 이렇게 대학과 기업체가 연계해가지고 노동력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허용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학협력이나 현장 실습을 실행하면은 안 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겠죠. 노동 착취에 대한 예방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관련 기관, 교육부도 괜찮고 노동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2가지 규정이 신설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지금 현행 근로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용을 좀 한 것인데요. 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파견 허용 업종과 절대 불가 업종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견 근로자 사업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놓은 취지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파견 근로자라고 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그리고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받는 피해들, 이런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안을 고려해서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 계층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런 파견법 등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청년 과도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이나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허용이 되는 업종과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을 명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지금 노동부에서 나오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체에 대한 정기 감사 제도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돼야겠죠. 그리고 실습 일지라거나 이런 근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수시로 관련 당국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뭐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이 나가는 것은 근로감독관 숫자라거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용업계라거나 제과 제빵업계, 조리업계, 뭐 여러 가지 현장 실습이라거나 산업 협력 기관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표본을 좀 잡아서 특별 근로감독을 좀 당장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을 가시화해내고 뭐 표준 근로계약서를 업종별로 작성한다거나 이런 시행책들을 가시적으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시장에서 청년 과도기 노동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 A부터 Z까지 뭐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 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부 과제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마중물을 붓는다는 생각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들을 좀 얻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과도기 노동 포럼을 제안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급하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제를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패널분들 이제 쟁쟁한 분들을 모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서로의 토론문에 관한 이제 의견이라든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서로에게 질문, 네네. 주로 발제문 위주로 그러니까 토론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것들을 다 얘기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뭐 몇 가지만 좀 저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현장 실습과 수습은 사실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이미 정의가 앞에도 되어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셨고 핵심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턴인 것 같고 인턴은 명확한 의미에서 법적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규정화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이나 산학협력은 이제 좀 명확한 규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 이상이 있어야 되고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아야지만이 되는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법적인 규정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법적이든 교육부 고시 형태든 어찌됐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교육에서 이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턴 중심으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연구가 되거나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인턴이 실질적으로 간접노동행, 그러니까 노동행위를 하는 거지만 실습은 사실 학교에서 주는 비용이거든요. 기업에서 주는 비용이 아니에요. 실습비도 학교에서 실습비 주는 거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을 때 혹은 하는 거지 기업에서 주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경우는 아주 소수입니다.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0만 원 낮다. 근데 이거 다 대학에서 혹은 학과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금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노동행위의 그 대가로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교육과 노동의 분리라는 대단히 큰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논의가 결론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그러니까 개인 단위, 학생 단위의 접근뿐 아니라 정책 단위 그리고 그 기업 단위에서 혹은 뭐 그런 주체들이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을 비롯한 노동기관이 모두 다 사실은 합의하고 발전할 수 있는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크게 잡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인턴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이제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취약한 집단인 인턴 문제에 특히 좀 제도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냥 제가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일학습 병행제를 중심으로 한 이 논의가 이제
여기서 모델을 만들고 어떤 숙련의 기회가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어떤 이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면은 지금 이 모델의 바깥에 있는 집단이 다수 존재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영업계라든지 패션업계 열정페이 문제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무급 인턴이나 이런 인턴 문제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나 이제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에서는 어떤 일학습병행자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 바깥에서 노동시장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특별근로감독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역시 유 위원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두 축에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인재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직업능력정책국이고요. 실제 근로기준과 관련된 축과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두 가지 축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특별근로감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근로기준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수가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만 7만 명입니다. 그것도 매년 나옵니다. 2학기에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전까지 97년도까지면 교육부에서 다 관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시도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시도 자율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시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안 하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2학년만 7만 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일학습병행 3만 개 기업에 1만 개를 목표로 17년까지 하는데 1만 개 기업에 7만 명 수준이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만 흡수하기에도 일학습병행으로 하기에도 사실은 해파가 너무 큰 상황이라서 첫 번째는 근로감독에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종별이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사실상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게 정기적인 근로감독에서 청년층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로 좀 나눠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를 아까 일학습병행은 명확합니다. OJT의 현장 실습이 현장에서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그거를 매번 이게 학습인지 교육인 뭐 근로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로 당당하게 채용한 다음에 우리 재직자 신분에 재직자를 내가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게 일학습병행의 기본 컨셉이고 그래서 노동상권에 더해서 학습권을 더 보장해주고 그 학습권을 보장하면 사업주가 낸 돈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캐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 학습의 구분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이제 최소한의 영역이겠죠.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특수형태 이제 근로종사자들을 할 때 특별법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논의들을 청년정책국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영역이고 어쨌든 교육과 학습의 영역이 섞여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서 좀 특별법으로 좀 보호할 부분은 보호를 하고 다만 교육이 활성화될 부분을 교육을 활성화하는 좀 두 가지 영역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제 일학습병행자를 통해서 어떤 이 직업 이동의 사다리의 경로를 모델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실제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무급 인턴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입장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상호 질문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노총에서 장인수 국장님 오셨는데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발제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과도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부 당국의 역할과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그래서 기업에서 예를 들면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 교육 당국과 이제 고용노동부 좀 나눠서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강조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과도기 노동의 그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일터가 가장 중요한 학교다. 일터에서 만들어진 숙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OJT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은 현장에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에게 숙련을 쌓고 이 숙련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없겠는가, 이런 질문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학습 병영제가 올해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갖고 연습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동 임단투 지침을 매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임단투 지침을 마련하면서 저희 이제 그 단위조합들, 노동조합이 살 수 있는 역할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일학습 병행제 기업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파악과 동시에 그러면 거기 와서 일하고 있는 학습 노동자에 대해서 이 노동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어떠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지켜지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 측과 계속해서 그 보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는 이런 것들을 임단투 지침으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저희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일학습 병행제 기업이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실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도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그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가려내서 한번 그러한 곳은 실제 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강력한 처벌들이 좀 그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더욱더 좀 초점을 두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노총의 역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기 계신 분들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실의 박이강 비서입니다. 의원님이 먼저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요. 그 국회 사정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송호창 의원님이 내신 인턴 법안은 사실 새누리당,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원님이 법안 소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법안 소위 의원님들 실무진들끼리 논의를 충분히 좀 했었어요. 근데 새누리당에서의 정부 여당에서의 좀 반대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당내에서도 약간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비정규직이라는 계층이 일단 존재하는데 인턴이라는 또 하나의 계층을 약간 좀 이렇게 하위로 두어가지고 이렇게 고착화시켜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이 법제화 할 수 있냐, 이거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사실 이제 저희는 조금 단순한 이 과도기 노동 포함해서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노동의 문제, 노동의 과정에서 교육이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인데 분명히 근로자성을 거의 띠고 있다고 보는 분들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인데, 이들을 이제 비정규직과 다르게 일종의 정규직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로 특별한 형태의 법을 제정해서 이 그룹핑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 더 얘기가 더 이렇게 향후 나와야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다만 근데 정부도 그렇고 여당, 야당을 막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턴,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과도기 노동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은 조금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이 지금 류하경 변호사님이 써주신 발제문에 공감을 하는 게, 우선은 어쨌거나 해당 노동, 근로자, 인턴, 수습, 실습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풀어내고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교육이라는 부분을 해당 사업자와 어떤 그 회사와 해당 근로자와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과도기 노동이라는 게 무조건 그 다음의 일자리로 무조건 이어져야 된다는 개념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고, 다만 그 해당 과도기 노동의 단계에 있는 청년 근로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면은, 이 경험을 쌓아 나가는 과정, 그러면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해당 청년 근로자가 하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동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계에서 갖추고 있는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해야 됨에도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제도적인 미비함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조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실의 고민은 일단은 그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부터 집중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딱 한 분 정도만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네, 이제 약간 너무 방대한 자료를 발제하다 보니까 뭐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같아서 토론까지 듣고 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과 교육을 분리하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실질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그걸 강조했던 것은 어쨌든 명목상으로 교육이라는 형태로 진행됨에도 실질적으로 노동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인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노동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양상 속에서도 노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해서 근로자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근데 거기서 교육이라는 끈을 또 놓을 수가 없었던 건 그런 식으로 노동보호의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걸러내기 시작하면 남아날 게 없을 거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민간 기업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역량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지 않는 형태로 나아가면 결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는 게 민간 시장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 고민에서부터 좀 교육에 관련된 화두를 오늘 토론회에서만큼은 좀 더 던져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 선행연구에서 말씀드렸던 노창 박사가 단순히 이걸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면은 노동관계법을 다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아니면 배제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인턴이라는 새로운 법적 주의를 만드는 것에 유의미함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교육과 노동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그걸 원칙적으로 순수한 노동과 순수한 교육을 분리함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험형 인턴과 채용 예정형 인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저희가 그 인턴 제도의 제도화 방향, 인턴의 제도화 방안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험형 인턴이라고 언급했던 거는 어쨌든 미국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6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교육 훈련으로서의 성격이 아주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형 인턴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제 노무 제공이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처벌하거나 노동자로서 이제 분리해가지고 떼어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제안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제도 사례를 좀 착안해가지고 했던 것이었고, 어쨌든 과도기 노동으로서는 경험을 쌓는 한 측면이 있다라면 또 채용과 연계되는, 그러니까 민간 일자리로 진입하는 과도기로서의 인턴 제도라면 채용 예정형으로, 사실 지금은 정규직 희망 고문이 발생해서 대충 구두로 합의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내치고 쓰다 버리고 이런 양상이어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어떤 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숙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채용 예정형 인턴이 가능하다라면 많은 부분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명하게 목적을 분명히 해서 제도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같이 좀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마땅히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게 이제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전국적인 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겠지만,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사실 좀 정부가 앞장서서 이 민간의 이제 이 인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성인이 딱 한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70분에서 80분 정도로 갑니다. 근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130분째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함에 앞서서 저희가 발제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 텐데 저희가 딱 정말 30초 드리겠습니다. 보통 30초 드린다고 하면 1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서 좀 반대로 해가지고 류하국 변호사님부터 해서 쭉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좀 가급적 이랬으면 좋겠어요. 쟁점도 많고 논의도 많겠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뭔가 모아나가는 느낌이 있지 않겠나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변호사로서 법률 분석을 계속해서 입법 작업에 계속 스터디 같이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발제문에도, 제 토론문에도 써 있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해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청년들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앞으로 힘든 취업 시장을 같이 좀 고민하고, 가기 힘든 중소기업 위주로 같이 대기업은 안 따라다녀도 되거든요. 중소기업 위주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뭐 면접할 때 뭐 할지, 그다음에 현장 실습할 때 뭐 할지를 서로 코멘트해주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면접 자료 같은 경우는 연구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설문조사로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분석을 좀 더 이후에 활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제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많이 배우고 가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일학습대행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정말 2015년도에 정말 훈련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겉으로 우리가 짜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해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정말로 이 훈련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훈련 품질 관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노동권 보호와 연계가 되는 거고 훈련이 제대로 된다면 학습권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임금을 받는다면 그게 이제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훈련 품질 관리를 올해 2015년도에 핵심으로 생각을 해서 좀 일학습대행제 모델이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좀 그냥 모델로서 중요한 모델로서 우리나라에 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군대를 가서 이제 곧 병력 단절을 겪게 될 예정인데 가을 겨울 중에 가기 전까지 이 문제를 좀 더 청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아까 그 문제 제기를 받은 그런 경험형 인턴과 채용 예정형 인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더 만드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셨는데, 지금 장하나 의원님께서는 지금 육아, 아까 이제 군대 경력 단절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리를 못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 토론회 같이 만들어주신 장하나 의원실에서 한 분 정도 그냥 짧게 소감이나, 네, 안녕하세요. 장하나 의원실의 이택준비사입니다. 오늘 토론회 잘 들었고요. 저희도 사실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계속 해가면서 법안이라던가 입법적, 제도적 보완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인턴법, 특히 송우창 의원이 냈던 인턴 지정법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원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장 실습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실습 관련해서는 지금 류하경 변호사께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던 부분을 이렇게 입법적 과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아까 박문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처 간의 어떤 현장 실습을 두고서 통합되지 않는 논의들, 그러니까 같은 부처 안에서도 현장 실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약간 다른 이견들 같은 걸 좀 종합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 실습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어떤 이제 근거 조항 하나만 있을 뿐, 이 현장 실습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아니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법적 그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라 저희가 가능하다면 관련해가지고 좀 법안을 내가지고 좀 입법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독일이랑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요 직업훈련에 관한 제목으로. 그래서 독일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안은 설계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어떻게 작동시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숙련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가지고 노사가 대립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청년을 놓고 이 청년의 숙련도를 쌓게 하면서 노동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는 노사정의 구분이 없다. 노사정에 대립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청년의 숙련을 쌓게 하고 노동시장에 자리 잡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또 정부 안에서도 여러 부처 간의 이견을 이제 좁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교육계라든지 변호사, 법조, 학계 이런 모든 분들이 과도기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 우리가 오늘 이 포럼을 그 출발점으로 좀 알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돌아가셔서도 이제 머릿속에 까먹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계속 숙고하면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